쿠팡 TF 하나의 기업, 20개의 의혹. 제일 막 숫자로 시작된 수사. 2026년 1월 초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장은 늘 그렇듯 조용했다. 기자들의 키보드 소리와 플래시 준비 음만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그날 브리핑은 유난히 길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준비된 자료를 넘기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현재 쿠팡 관련 고소고발 사건 총 20건을 종합적으로 수사 중입니다. 이 말은 강조도 없었고 감정도 없었다. 그러나 그 문장이 남긴 파장은 결코 작지 않았다. 20건. 이 숫자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 하나의 혐의도 아니다. 이 숫자는 서로 다른 성격의 의혹, 서로 다른 피해 구조, 서로 다른 법률 영역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였다. 왜 종합 태스크포스였는가? 경찰은 이 사건을 일반적인 개별 수사로 처리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은 2026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다. 수사부장 경무관을 팀장으로 하는 86명 규모의 전담 태스크포스 TF 편성. 이는 단순한 인력 증원이 아니다. 경찰 수사 체계에서 종합 TF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사건이 단일 범주가 아닐 때 여러 법률이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 수사 결과가 사회적 파장을 가질 때 개별 사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 즉, 경찰은 이미 2단계에서 이 사안을 이렇게 정의한 셈이다. 따로 보면 안 된다. 하나의 구조로 봐야 한다. 20개의 사건, 5개의 축. 경찰이 공개적으로 밝힌 수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건, 2차 피해 의심 사건, 국회 증언 관련 고발, 노동자 과로사 의혹,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이 사건들은 겉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인다. 하지만 경찰이 종합 TF를 꾸린 이유는 분명하다. 이 사건들은 서로 떨어진 점이 아니라 하나의 선 위에 놓여 있을 가능성. 수사는 왜 지금 시작되는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온다. 왜 지금인가? 쿠팡은 어제 오늘 생긴 기업이 아니다. 수년간 국내 유통물류 구조를 사실상 재편한 기업이다. 그런 기업을 둘러싼 의혹이 왜 이 시점에 한꺼번에 수면 위로 떠올랐는가? 경찰 내부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개별 고소고발은 이미 순차적으로 접수돼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건 간 연결 지점이 확인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병렬 수사가 아닌 통합 수사가 필요해졌다. 즉, 문제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축적되어 왔다는 판단이다. 숫자가 가리는 것. 20건이라는 숫자는 언론 기사에서는 간단히 소비된다. 그러나 수사 기록 속에서 이 숫자는 전혀 다르다. 20건은 곧 수십 명의 고소인, 수백 개의 진술, 수천 페이지의 자료, 그리고 각각의 삶을 의미한다. 경찰 수사는 범죄 여부만을 따진다. 그러나 그 출발점에는 항상 누군가의 불안과 의심, 그리고 문제 제기가 있다. 이 다큐는 그 지점에서 멈춰선다. 아직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분명한 사실 하나. 한국 사회에서 한 기업을 둘러싼 수사가 이 정도 규모로 확장된 사례는 흔치 않다. 제일 막의 마지막 질문. 이제 질문은 자연스럽게 하나로 모인다. 왜? 개인정보, 노동, 국회 증언, 내부 문서 의혹이 하나의 기업 이름 아래에서 동시에 등장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없다. 그리고 그 답은 여론이 아니라 수사 기록과 법정에서만 완성될 것이다. 제2막 정보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개인정보 유출과 2차 피해의 구조. 어떤 사건이든 수사는 늘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된다.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경찰이 던지는 질문은 조금 다르다. 정보는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거쳐 밖으로 나가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범인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조다. 사건의 출발점 유출자 고소. 경찰청이 직접 맡고 있는 쿠팡 관련 사건 중 가장 먼저 접수된 것은 의외로 이것이었다. 쿠팡 측이 개인정보 유출자를 고소한 사건 1건. 즉, 기업이 먼저 외부 혹은 특정 인물에 의해 정보가 유출됐다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이 고소는 수사의 문을 여는 첫 단서였다. 경찰은 이 고소장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쌓아 올린다. 유출된 정보의 범위, 실제로 접근 가능한 권한 구조,
내부 시스템의 접속 기록, 외부 침입 가능성. 2단계까지는 전형적인 사이버 범죄 수사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서 시작됐다. 고소는 하나, 고발은 7. 쿠팡의 고소와 별개로 경찰에 접수된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늘어나기 시작한다. 쿠팡 및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개인정보 유출 고소 고발 사건 7건. 여기서 수사의 성격은 달라진다. 이제 경찰은 단순히 누가 빼냈는가를 넘어서 이 질문을 해야 했다. 이 정보는 원래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었는가? 즉, 범죄 행위 이전에 관리 책임이 존재했는지 여부다. 외부 해킹이라는 설명. 대형 개인정보 사고가 발생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설명은 늘 비슷하다. 외부에 고도화된 해킹 공격. 이 설명은 사실일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외부 침입은 존재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설명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경찰은 다음을 함께 본다. 해킹이 가능했던 취약 지점, 보안 패치가 제때 적용됐는지, 접근 권한이 과도하게 열려 있었는지, 내부 계정 관리가 적절했는지.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다. 외부 침입이 있었다 해도 관리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원칙은 이번 수사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서울경찰청이 따로 움직인 이유. 경찰청 수사와 병행해 서울경찰청은 별도의 수사에 착수한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의심 사건이건 2차 피해란 정보 유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한 실제 생활 피해를 의미한다. 정체불명의 문자, 가짜 고객센터 전화, 계좌 인증 요구, 결제 알림 위장 메시지. 피해자들의 공통된 말은 대체로 이렇다. 이 시기에만 이런 연락이 몰려왔습니다. 경찰은 이 시기에 주목한다. 정보 유출 시점과 피해 발생 시점이 겹치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실제로 활용 가능했는지를 따져보기 시작한다. 정보는 데이터가 아니다. 수사 기록 속에서 개인정보는 숫자와 항목으로 정리된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 결제 정보, 접속 기록. 그러나 피해자에게 이 정보는 데이터가 아니다. 그것은 불안이고 의심이며 일상에 스며든 공포다. 경찰은 이 부분에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한다. 피해가 확인됐다는 말은 법적으로 매우 무겁기 때문이다. 그래서 2차 피해 의심이라는 표현이 공식적으로 사용된다. 수사가 어려운 이유. 개인정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입증의 어려움이다. 문자 하나로 이 정보가 여기서 나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전화 한 통으로 출처를 특정하기는 더 어렵다. 그래서 경찰은 기술 수사와 함께 패턴 분석에 들어간다. 피해자 공통점, 사용된 문구, 연락 방식, 시간대. 이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질 때에만 비로소 연결 가능성이 논의된다. 이 막의 핵심 질문. 제2막에서 경찰 수사가 던지는 질문은 명확하다. 이 정보는 단 한 번의 사고였는가, 아니면 반복될 수 있는 구조였는가? 만약 후자라면 문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이 된다. 그리고 시스템의 문제는 반드시 다른 영역과 연결된다. 다음 막을 향해 개인정보는 기업의 신뢰와 직결된다. 그리고 그 신뢰는 국회라는 공간에서 말로 설명되었다. 다음 제3막에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국회 증언으로 이동한다. 말은 어디까지 책임이 되는가? 제3막 국회에서의 말, 그 책임. 증언감정법과 기업 발언의 무게. 수사는 항상 현장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수사는 말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말이 국회에서 나왔다면 그 무게는 달라진다. 국회라는 공간. 국회는 정치의 공간이기 이전에 공적 기록의 공간이다. 이곳에서의 발언은 인터뷰도 아니고 홍보도 아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은 이렇게 규정한다. 국회에서의 증언은 선서된 공적 진술이며 허위은폐 왜곡 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권력과 자본을 가진 주체일수록 말에 대한 책임도 커져야 하기 때문이다. 고발은 왜 이루어졌는가? 이번 수사에서 경찰이 맡고 있는 사건 가운데 눈에 띄는 항목이 있다. 국회의 고발이건 대상은 쿠팡의 핵심 경영진으로 알려진 인물들이다. 고발 내용의 핵심은 단순하다. 국회 증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는지, 중요한 내용을 누락했는지,
혹은 오해를 유발했는지 경찰은 이 고발을 정치적 논란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법률 사건으로 취급한다. 거짓말은 판단 대상이 아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가장 경계하는 단어는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형사수사에서 중요한 것은 의도가 아니라 사실관계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렇게 접근한다. 발언 당시 어떤 자료가 존재했는지, 그 자료를 증언자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발언 내용과 자료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지, 즉 속이려 했는가가 아니라 사실과 달랐는가를 본다. 말은 언제 책임이 되는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여부는 다음 조건들이 충족될 때 성립 가능성이 논의된다.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관한 것이고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중대한 누락이며 그로 인해 국회의 판단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을 때 경찰은 이 기준에 따라 녹취, 회의록, 내부 문서, 당시 보고, 체계 등을 차례로 대조한다. 이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기업의 말, 개인의 말.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다. 국회에 나온 이는 개인이지만 그가 하는 말은 기업의 말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수사는 개인의 진술 능력보다 조직의 정보 흐름을 본다. 보고는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어떤 내용이 공유되는가? 의사결정 구조는 어땠는가? 만약 중요한 정보가 조직 내부에 존재했다면 그 책임은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는다. 왜 이 수사가 중요한가? 이 수사는 단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대기업 경영진의 국회 증언은 오랫동안 형식적 절차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다른 메시지를 던진다. 국회에서의 말은 책임 없는 설명이 아니다. 이 메시지가 법적으로 확인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수사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기준은 세워진다. 말은 기록으로 남는다. 수사관들이 가장 많이 보는 자료는 화려한 보도 자료가 아니다. 회의록, 내부 이메일, 보고 문서, 결제 라인. 말은 순간이지만 기록은 남는다. 경찰은 이 기록 속에서 말과 사실이 어디서 어긋나는지를 찾는다. 제3막의 마지막 질문. 이 막이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기업은 어디까지 말할 책임이 있는가? 그리고 그 책임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라는 점이다. 다음 막으로 말의 책임을 묻는 수사는 곧 삶의 책임으로 이어진다. 다음에서 이야기는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간다. 노동자 과로사 의혹. 제3막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죽음. 노동자 과로사 의혹과 구조의 문제. 어떤 사건은 숫자로 설명할 수 있다. 몇 건의 고소, 몇 명의 피의자, 몇 개의 혐의. 그러나 어떤 사건은 숫자로 설명할 수 없다. 사람의 죽음이. 그렇다. TF 수사 목록 속 3건. 경찰이 밝힌 쿠팡 관련 수사 항목 중 가장 조심스럽게 다뤄지는 분야. 노동자 과로사 의혹 3건. 경찰은 이 사건을 산업재해 통계로 처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수사는 단순한 사고 원인 규명이 아니라 책임 구조를 묻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과로사는 어떻게 수사되는가? 과로사 수사는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르다. 칼도 없고 현장 범죄도 없다. 대신 수사는 시간표와 기록을 추적한다. 하루 근무 시간, 휴식 시간, 업무량, 반복되는 근무 패턴, 관리자 지시 구조. 경찰은 사망 원인을 의학적으로만 보지 않는다. 이 사람이 왜 이 환경에서 이런 상태에 이르렀는가? 이 질문이 수사의 중심에 놓인다. 개인의 건강 문제인가, 구조의 문제인가? 과로사 사건에서 항상 등장하는 논점이 있다. 개인의 건강 상태 문제 아니었나? 경찰은 이 질문을 피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이 질문을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같은 업무를 한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유사한 근무 패턴이 반복되는지, 경고 신호가 있었는지, 개선 조치가 있었는지, 만약 비슷한 조건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면 그때부터 수사는 개인을 넘어 시스템으로 이동한다. 물류라는 구조. 물류는 속도의 산업이다.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요구된다. 문제는 속도가 항상 사람의 몸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찰은 물류 현장의 실제 작동 방식을 들여다본다.
업무 배분은 자동화되는가? 작업량 조절 장치는 있는가? 휴식은 실질적으로 가능한가? 거부권은 존재하는가? 이 질문들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법적 책임의 전제 조건이다. 알고 있었는가라는 질문. 수사의 핵심은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수렴된다. 알고 있었는가? 관리자들은 업무 강도를 알고 있었는가? 위험 신호가 보고되는가? 개선 요구가 묵살되는가? 경찰은 보고 체계를 따라 올라간다. 말이 아닌 기록을 본다. 업무 보고서, 내부 공지, 메신저 기록, 근무 스케줄. 여기서 수사는 단순 사고 조사에서 형사 책임 검토로 바뀐다. 유족의 시간, 과로사 수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시간 동안 유족은 두 번의 시간을 산다. 이미 멈춘 시간, 끝나지 않는 기다림의 시간. 경찰은 이 점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수사는 속도보다 확인을 택한다. 단정은 빠르지만 책임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질문. 경찰 수사 기록에는 같은 질문이 여러 번 등장한다. 이 일은 막을 수 있었는가? 만약 막을 수 있었다면 그 책임은 사고가 아니라 방치가 된다. 이 막의 의미. 제3막은 사건의 중심을 다시 이동시킨다. 정보에서, 말로, 말에서, 사람으로. 이 막은 다음 질문을 남긴다. 조직은 사람을 어떻게 기록하는가? 이 질문은 다음 막에서 문서로 이어진다. 다음 막으로 마지막 제오막.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복원. 기록된 이름들, 그리고 조용히 작동했을지도 모를 배제의 시스템. 5막 기록된 이름들, 보이지 않는 배제. 블랙리스트 의혹과 수사의 종착지. 어떤 조직이든 문서를 만든다. 문서는 기억을 대신하고 결정을 남기며 책임을 증명한다. 그러나 어떤 문서는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된다. TF 수사 목록의 마지막 항목. 경찰이 밝힌 쿠팡 관련 수사 항목 중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민감한 영역.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복원. 이 항목은 피해 규모로는 가장 적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 내부에서는 이 사건을 조직의 민낯을 드러낼 수 있는 의혹으로 본다. 블랙리스트란 무엇인가? 법률적으로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정확한 죄명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기능이다. 경찰이 보는 블랙리스트의 기준은 단순하다. 특정 인물이나 집단이 공식적인 기준이 아닌 이유로 채용 배치 업무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었는가? 이 질문에 문서나 지시가 개입했다면 그 순간부터 수사는 시작된다. 수사는 명단보다 흐름을 본다. 경찰은 처음부터 이름이 적힌 리스트를 기대하지 않는다. 실제 블랙리스트 사건의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이 사람은 쓰지 말자. 이쪽은 리스크가 있다. 굳이 다시 부를 필요는 없다. 이 말들이 어디에서 시작돼 어디까지 전달되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경찰은 이 질문을 던진다. 이 판단은 개인의 의견이었는가, 조직의 기준이었는가? 기록은 어떻게 남는가? 조직은 늘 기록을 남긴다. 다만 그 기록이 공식 문서일지, 메신저일지, 구두 지시일지는 사건마다 다르다. 경찰은 다음의 조합을 살핀다. 내부 문서, 이메일, 메신저 대화, 인사기록 변화, 채용 배치 결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복성이다. 한 번의 판단은 우연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이름, 같은 유형, 같은 배제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구조가 된다. 왜 이 사건이 마지막인가? 경찰이 블랙리스트 의혹을 마지막 축으로 두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 사건은 앞선 모든 수사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사건 통제와 관리, 국회 증언 말과 책임, 과로사 의혹 사람과 구조, 블랙리스트 의혹 배제의 방식.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질문으로 모인다. 이 조직은 문제를 어떻게 관리했는가? 수사의 끝은 판결이 아니다. 이 영상은 판결을 대신하지 않는다. 경찰 수사 역시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수사는 사실을 정리할 뿐이다. 있었는가? 반복되는가? 알 수 있었는가? 막을 수 있었는가? 그 이후의 판단은 법의 몫이다. 20개의 사건 하나의 의미.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20건,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이 숫자는 한 기업을 둘러싼 사회적 질문의 개수다. 그리고 그 질문은 쿠팡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마지막 내레이션. 수사는 누군가를 벌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사는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기록은 쌓이고 진술은 교차하며 결론은 아직 쓰이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우리는 이 과정을 지켜볼 권리가 있다. 본 영상은 공개된 사실과 경찰 발표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모든 수사 대상은 최종 판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